렉티오 20. 아는 만큼 본다. 베니토 무솔리니. 그는 1883년 이탈리아 북동부의 프레다피오에서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훗날 그는 아버지의 직업을 이유로 자신이 비천한 출생이라며 인민의 아들임을 자처했지만 사실 그의 형편은 비천하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교사였던 어머니의 뜻에 따라 명석한 두뇌를 바탕으로 교사 자격시험까지 합격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교사 생활을 얼마 하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더 공부를 하기 위해 스위스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 책을 읽고 틈틈이 사회주의 신문에 논설을 기고했습니다. 저널리스트이자 대중연설가로서 무솔리니의 기묘한 매력과 특출한 말솜씨는 사람들을 서서히 선동하며 사로잡았습니다. 영국 배우 같은 과장된 태도에 앞뒤가 맞지 않는 언변은 모순투성이었고 인용도 바르지 않은 데다 악의에 찬 공격조차 자주 방향을 잃었지만 그가 구사하는 단어에는 생동감이 있었어요. 은유는 때로 감탄이 나올 정도로 적절했으며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열정적인 모션은 집회장의 군중을 열광시켰습니다. 그는 전쟁에 참전하고 정치에 참여하여 점점 세를 확장했죠. 1922년 9월 무솔리니는 혁명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그의 10월 28일 5만 명의 파시스트 민병대인 검은 셔츠단을 이끌고 수도 로마로 입성합니다. 다음 날 검은 셔츠단은 무혈로 이탈리아 정권을 장악했고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3세는 무솔리니를 수상에 임명했어요. 수상에 임명된 무솔리니는 고물가, 투기, 부당이득 행위와 더불어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부족한 일자리로 인해 피폐해진 민중의 삶에 과거 로마 제국의 화려한 영광을 부활시키겠다는 기치를 내세워 선동 정치를 시작합니다. 국가주의, 민족주의, 군국주의 이념에 따른 여러 정책을 실시했고요. 무솔리니는 위대한 이탈리아를 외치며 대형 건설 공사를 진행했는데 가장 먼저 노동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적인 위성도시를 로마 인근에 건설합니다. 1938년 포메지아를 비롯해 이 시기에 로마 주변에 많은 위성도시가 탄생했습니다. 이곳을 가보면 마치 우리나라의 저층 아파트 단지를 연상시켜요. 그곳에 사는 주민도 주거지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무솔리니 건축의 특징은 파시즘을 상징할 수 있도록 웅장하고 위압적이라는 겁니다. 건축가이자 도시계획자인 마르첼로 피아첸티니와 함께 바티칸 광장에서부터 콜로세움에 이르는 거대한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바티칸 광장과 콜로세움 두 부분에서 동시에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시대 바티칸 광장 앞에는 여러 건물들이 있어서 광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골목들을 지나야 도달할 수 있었는데 무솔리니는 광장 앞에 있는 건물을 모두 허물고 도로를 내기 시작했어요. 독재자가 사유재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 큰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 덕에 오늘날 바티칸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광장에 이르는 화해의 거리라는 뜻의 비아 델라 리콘칠리아지오네를 볼 수 있습니다. 콜로세움 앞에서 진행된 공사는 바티칸 광장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유재산 문제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콜로세움 인근이 모두 고대 로마 문화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유적지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솔리니는 이곳을 흙으로 메꾸고 돌을 깔았어요. 그래서 콜로세움부터 베네치아 광장까지 이르는 비아 데이 포리 임페리알리라는 커다란 도로가 생깁니다. 오늘날에도 이 도로는 국군의 날 행사가 있을 때 군인들이 시가행진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는데 바티칸 광장에서 출발하여 코르소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를 지나 콜로세움 쪽에서 공사해온 길과 마주할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길을 내기 위해 1927년 토레 아르젠티나에 있는 건물을 부수기 시작했는데 그 아래 땅에서 뭔가가 발굴되기 시작한 것이죠. 로마의 지하철역을 가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도심 통과 구간에서 지하철을 타려면 에스컬레이터가 무척 깊게 내려갑니다. 땅을 파기만 하면 유물이 발견되는 도시 전체가 박물관인 로마의 특성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토레 아르젠티나에서 발견된 유적지가 무엇이었는지 조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로마의 역사에 있어 아주 의미심장한 장소였어요. 바로 이곳은 율리우스 퀘사르가 기원전 44년 3월 15일 독재정 타도를 외친 브루투스와
가티우스 등이 주도한 집단적 음모에 의해 암살당한 장소였던 겁니다. 일설에는 케사르가 암살당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케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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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암 비데트 케사르 카페 에암. 케사르 케사르다. 케사르가 그를 본다. 케사르 그를 잡아라. 에뚜 브루테? 그래 브루투스냐? 브루투스야 너냐?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로마의 역사 속에는 그 위험만큼이나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가득한데 그 중에서도 로마의 황제인 케사르의 일생은 지금까지도 희곡과 같은 많은 예술작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케사르는 국립조폐청을 신설하여 금과 은의 가치를 1대 12로 정했으며 동전의 주조는 원로원에 일임했어요. 그런데 금화와 은화의 주조권을 종신 독재가인 자신이 독점하려 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베니 비디 비치, 곧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는 유명한 말처럼 케사르의 삶은 극적인 승리로 가득했지만 그의 인생은 자신이 양자로 삼았던 브루투스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최후까지도 극적인 여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쨌든 케사르가 암살당한 장소가 발견되자 이탈리아 여론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솔리니의 바티칸 광장에서 콜로세움까지 이르는 도로 건설 프로젝트도 무산되었죠. 이곳이 케사르가 암살당한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법의학 수업 때였습니다. 케사르가 브루투스 외의 여러 사람의 칼에 찔려서 자상으로 사망하려면 몇 사람이 동시에 어떤 자세로 찔러야 가능한가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수업을 위해 케사르가 암살당한 장소를 슬라이드 사진으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더 이상 어떤 자세로 몇 번의 가격으로 사람이 죽는가 하는 수업 내용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케사르가 암살당한 역사적인 장소가 제가 늘 무심히 지나다니던 곳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공부할 때 저는 기숙사에 살았어요. 흔히 기숙사는 대학 안에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우리나라와 미국이 그런 편이고 이탈리아나 유럽의 대학 기숙사는 대부분 학교 밖에서 운영됩니다. 저는 석사 과정 기간과 카톨릭교회의 최고 법원과 대법원의 사법연수원 최종 변호사 자격 시험을 다시 준비할 무렵 레오니아노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이 기숙사는 바티칸 광장에서는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A선 레판도 역에서는 걸어서 5분 정도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라테라노 대학의 석사와 박사 과정 기간과 로타 로마나 사법연수원 1, 2년 차에는 마로니타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이곳은 지하철 A선 바르베리니 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 기숙사는 로마 주요 관광지의 중심에 있었는데 스페인 광장과 트레비 분수, 로마 영화 거리인 비아 베네토, 포로 로마노와 콜로세움까지 세계적인 명소들이 제가 일상적으로 오가는 길목에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정말 관심이 없었다기보다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해야 할 공부, 해야 할 일만 생각하기도 벅찰 때였고 그런 명소에서조차 감흥을 느낄 새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토레 아르헨티나 역시 일상의 동선 안에 있으면서도 무심코 그냥 지나다녔던 거죠. 탄툼 비데무스 퀀툼 쉬무스 우리가 아는 만큼 그만큼 본다. 이 말을 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마의 대부분은 그 유구한 역사만큼 역사적인 장소가 아닌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하지만 알지 못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 지나치는 곳이 오늘날까지 이름이 회자되는 황제가 최후를 맞은 곳이란 점은 제 기분을 이상하게 건드렸어요. 이 먼 이국 땅에 있는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한 황제가 죽은 장소를 몰랐다고 한들 제가 사는데 무슨 큰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솔리니 같은 어느 독재자가 케사르가 암살당한 곳에 왔다면 어땠을까? 그는 이곳을 그냥 지나쳤을까? 나름 명석한 두뇌와 언변을 가졌던 그가 이곳이 케사르가 암살당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왔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알고 왔다고 해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아주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겠지요. 반면 나는 다르다, 나는 당하지 않는다 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마음 편히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는 사람은 그만큼 잘 보겠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성찰하는 사람은 알고 보는 것을 넘어서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레 아르헨티나에 온 그 어떤 독재자가 알고 본 것에서 더 나아가 성찰하는 사람이었다면
저 멀리 이국에서 온 저와는 아주 다른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삶을 흔드는 모멘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하는 힘은 다양한 데서 오는데 그게 한 권의 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장의 그림일 수도 있고 한 곡의 음악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잊지 못할 장소일 수도 있고요. 그 책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그 그림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눈뜨게 되고 한 시기를 지나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모멘텀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과도 같을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깨어 있고 바깥을 향해서도 열려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책 한 권을 읽어도 가벼이 읽게 되지 않고 음악 한 곡을 들어도 흘려듣지 않게 될 겁니다. 누군가와의 만남도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의미 있는 만남이 될 겁니다. 한순간 스치는 바람이나 어제와 오늘의 다른 꽃망울에도 우리는 인생을 뒤흔드는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뒤흔든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처럼 흔들리고 나아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혹 그와 같은 뭔가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천천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었던 것은 아닌지, 깨어있으려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